지금 당장 지도를 펼쳐서 유럽의 한가운데를 바라보겠습니다. 체코 옆에 작게 붙어있는 슬로바키아. 나라 이름도 작게 적혀 눈길이 스쳐 지나가기 쉬운 곳입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만 던져보죠. 수조원을 굴리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땅에 전 재산을 걸 수 있겠습니까? 대개는 고개부터 저을 겁니다. 불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슬로바키아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노골적으로 조롱받던 이름이었습니다. 돈을 넣으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말이 따라붙었죠.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인구 대비 자동차 생산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에 놓이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변화의 한복판에 예상 밖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구 열강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요즘은 쇼폼처럼 한번 넘기면 끝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은 스킵할수록 더 큰 비용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는 숫자가 어떻게 운명을 바꾸는지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슬로바키아가 쓰레기 취급을 받던 땅에서 어떻게 리틀 코리아라는 별명이 자라났는지 그 계산의 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은 2993년입니다. 원래는 체코슬로바키아라는 한 나라였고 그해 둘로 갈라집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벨벳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피 한 방울 없이 갈라섰다는 뜻이지만 슬로바키아 쪽의 체감은 달랐습니다. 부드러운 이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털린 것처럼 비어 있었거든요. 재산은 인구 비율로 나눴습니다. 문제는 돈이 되는 것들이 거의 모두 체코 쪽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프라하 같은 관광의 중심, 오랜 자동차 브랜드 스코다, 정밀 공업을 움직이던 기술자들까지. 핵심이 빠져나간 뒤 슬로바키아에 남은 것은 넓게 펼쳐진 감자밭과 소련 시절 지어진 낡은 군수 공장들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나자 무기는 팔리지 않았고 쇳덩어리 같은 시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경제는 바로 흔들렸습니다. 실업률은 20%를 넘겼고 청년들은 서유럽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접시를 닫고 허드렛 일을 하며 나라 밖에서 생존을 찾았죠. 나라 안에는 희망이 아니라 공백이 쌓였습니다. 이때 슬로바키아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지나가는 개도 쳐다보지 않는 땅이라는 말이 비유가 아니라 분위기였으니까요. 당시 몇몇 경제 매체들은 슬로바키아를 유럽의 쓰레기통 또는 투자의 블랙홀이라 불렀습니다. 넣는 만큼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그 오명이 굳어가던 시점에 자동차 산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의 도요타와 닛산 같은 기업들이 유럽 생산기지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슬로바키아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정부는 일본 조사단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특유의 꼼꼼함으로 나라 전체를 숫자로 해부했습니다. 땅값, 도로폭, 전기 공급의 안정성, 노동 환경까지, 심지어 노동자의 손가락 굵기 같은 항목도 비교 대상으로 올렸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결론은 차가웠습니다. 여기에 공장을 짓는 건 기업 입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같다는 평가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물류를 실어 나를 고속도로가 없었습니다. 수도를 조금만 벗어나면 트럭이 버티기 어려운 산길이 이어졌죠. 정밀 부품을 다룰 숙련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2만 개 부품을 공급할 협력사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기반이 없는데 결과만 요구하는 땅이었던 겁니다. 독일 기업들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폭스바겐, 아우디 같은 이름들은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폴란드나 헝가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다시 길바닥으로 밀려났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하게 말했죠. 여긴 안 된다. 지도에서 지워도 된다. 그때 두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불가능을 확신할 때 가능성을 계산해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영진들입니다. 당시 한국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생산 기반이 절실했습니다. 객관적인 점수만 매기면 폴란드가 훨씬 유리했습니다. 인구도 많고 길도 이미 깔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에서 뒤늦게 줄을 서느니 아직 주인이 없는 땅에서 판을 짜자는 쪽이었습니다.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계산의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조건이 좋은 곳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여지가 큰 곳, 그리고 우리를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곳을 찾는다는 방향이었습니다. 당시 그룹의 최고 책임자는 실무진에게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좋은 조건만 고르지 말고 우리를 원하는 곳을 보라.
슬로바키아 정부는 그 간절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총리는 사실상 백지에 가까운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땅은 내주고 세금은 10년 동안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없으면 산을 뚫어 만들고 철도가 필요하면 공장 앞까지 깔겠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민 손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에게 한국은 투자자가 아니라 숨이 끊기기 직전에 나라에 꽂을 산소호흡기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2004년 3월 한국은 슬로바키아 북쪽 질리나에 1조 원을 걸었습니다. 전 세계가 비웃는 가운데 판돈이 올라간 순간이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유럽 언론은 다시 비아냥거렸습니다. 저 규모 공장은 최소 4년은 걸린다. 겨울을 못 버티고 도망갈 거다. 슬로바키아의 겨울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갑니다. 콘크리트가 굳기도 전에 얼어붙는 환경입니다. 보통 유럽 건설사는 그 계절엔 멈추고 봄을 기다립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 전체를 거대한 보온 천막으로 덮고 안에 대형 난로를 피웠습니다. 온도를 억지로 끌어올린 겁니다. 24시간 3교대, 밤과 낮이 구분되지 않게 공사가 돌아갔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밤마다 대낮처럼 밝은 현장을 보며 낯선 속도를 실감했을 겁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속도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기아차는 공장 건물만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십 년간 손발을 맞춰온 핵심 부품사들을 거의 통째로 함께 옮겨왔습니다. 보통 독일이나 일본 기업은 완성차 공장을 먼저 만들고 현지에서 협력사를 천천히 찾습니다. 그러면 초반에는 품질도 들쭉날쭉하고 속도도 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반대로 했습니다. 현대차 시스템이라는 생태계 자체를 복사해 슬로바키아에 이식했습니다.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시트, 램프, 엔진 부품을 만드는 한국 기업들이 공장 주변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부품부터 최종 조립까지 한 울타리 안에서 끝내는 구조, 완성차의 리듬을 통째로 가져온 겁니다. 그 결과가 2006년 12월에 나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시간표가 1년 반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첫 양산차인 시드가 라인 밖으로 나왔고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유럽 업계가 놀란 것은 기한만이 아니었습니다. 완성도 역시 예상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승부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럽 소비자들 사이에는 한국 차는 결국 싸고 가벼운 선택이라는 편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기아가 던진 카드는 7년 무상 보증입니다. 당시 벤츠나 BMW 같은 브랜드도 보증이 3년 수준이던 시절입니다. 7년이라는 숫자는 자신이 없으면 꺼낼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고장나면 책임지겠다는 말이 계약서로 찍힌 겁니다. 그 진심은 천천히 얼음을 녹였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젊은 노동자들은 한국식 생산 기술을 배우며 숙련자가 됐습니다. 공장 안에서 배우고 라인 위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차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슬로바키아는 더 이상 빈칸이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2003년에는 국가 전체 자동차 생산량이 30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아가 들어온 뒤 100만 대를 가볍게 넘겼습니다. 인구 540만 명인 나라가 100만 대를 찍어냅니다. 인구 대비 생산량으로 보면 독일과 일본을 넘어서는 세계 1위급 수치가 됩니다. 한때 블랙홀이라 불리던 땅이 어느새 유럽의 디트로이트로 불리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돈으로 설명되지 않는 층이 나옵니다. 왜 슬로바키아는 수많은 외국 기업 가운데 특히 한국에 강한 애정을 보였을까요? 그 안에는 정서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겪었습니다. 서구가 한국을 멸시하던 시선도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의 눈동자에서 한국은 낯선 타인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유럽 기업들이 동유럽을 값싼 하청기지로만 바라볼 때 한국은 파트너로 대우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기술을 전수하고 현지 인력이 책임을 맡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농부의 아들이 로봇을 다루는 엔지니어가 되고 그 자녀가 다시 공장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질리나에서 기아 작업복은 단순한 유니폼이 아니라 지역의 자부심이 됐다고 합니다. 관계는 자동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유럽을 뒤흔든 에너지 위기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슬로바키아는 다시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원자력 발전과 방산, 국가 생존의 열쇠들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가스 의존이 불안으로 바뀌는 순간 노후화된 에너지 인프라를 통째로 바꿔야 하는 압박이 커졌습니다. 그때 거론된 것이 이른바 K원전입니다. 정해진 예산과 일정 안에서 품질을 맞춰낸다는 한국 원전의 평판은 중동에서 이미 증명됐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최고 지도자가 한국을 찾아 에너지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그 흐름 위에 있습니다.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불안이 커지자 성능 대비 비용이 강점으로 알려진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웃 폴란드가 K2전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움직임은 슬로바키아의 계산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전환이 다가옵니다. 전기차 시대입니다. 내연기관으로 먹고 살던 슬로바키아에겐 산업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협입니다. 엔진과 변속기를 만들던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멈추면 그 뒤에 연결된 노동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위기 앞에서 슬로바키아는 다시 한국의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미 슬로바키아 공장을 유럽 전기차 생산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 유럽 최초의 순수 전기차 전용 라인이 그곳에서 24시간 돌아가게 된다는 구상입니다. 단순히 공장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배터리 제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설계 같은 새로운 언어를 현지 노동자에게 가르치며 체질을 바꾸는 그림입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이 노조 갈등과 기술 격차로 흔들릴 때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앞당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진리나를 걷다 보면 리틀 코리아라는 별명이 과장이 아니라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한글 간판이 눈에 들어오고 현지 식당에서는 김치찌개가 인기 메뉴로 팔립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한국 돈이 들어와서 생긴 풍경만은 아닙니다. 30여 년 전 모두가 등을 돌릴 때 손을 내밀어준 친구에 대한 존경과 의리가 그 일상에 깔려 있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다만 성공이 크면 그림자도 커집니다. 현재 슬로바키아 경제의 약 50%가 자동차 산업에 묶여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중심에 한국 기업들이 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한국이 기침을 하면 슬로바키아가 독감을 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반도체 공급난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때 공장이 멈추면 곧바로 경제 지표가 흔들리는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유럽연합 내부에서 강해지는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한국 기업을 향한 보이지 않는 견제도 변수입니다. 유럽의 한복판에서 아시아 기업이 커지는 것을 불편해하는 시선은 언제든 압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슬로바키아가 한국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3년 이후 독일과 일본이 떠나던 시기에 영하 20도의 겨울 속에서 함께 삽질하며 시간을 지킨 쪽이 누구였는지 그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끊기면 끝납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쌓인 신뢰는 계약서보다 오래 남습니다. 슬로바키아의 기적은 운이 아니라 두 종류의 절박함이 만나 일으킨 폭발이었습니다. 한국의 끈질긴 속도와 슬로바키아의 생존 본능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선진국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물러설 때 한국은 눈동자 속에서 아직 남은 가능성을 읽었습니다. 1993년의 흑수저 같은 출발에서 2024년의 자동차 강국으로 1조 원이라는 판돈이 수백조 원의 가치와 대체 불가능한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건 비즈니스 모델의 승리만이 아닙니다. 존중과 책임이 어떻게 한 나라의 체온을 바꾸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에 가깝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던 땅에 가능성을 이유로 시간을 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검증된 길에서 안전한 순서를 기다렸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남긴 질문은 그 하나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미래를 선택하는가?